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 못다한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요.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됐으니까 네. 자, 큰 관심이 이제 당대표 1위는 누구냐? 네. 이거 발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순위와 득표율은 이제 미공개인데 네. 총평을 들어보죠. 장 기자님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 대체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네. 예상한 대로,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후보가 네네. 경선은 이제 본선을 뛰게 됐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캠프별로 다 취재를 했어요.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니까.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네, 예. 역시. 돌렸는데 대체로 내가 1위 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네, 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이제 소위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받글이라고 합니다. 무슨 네네네. 얘기냐, 받은 글. 그렇죠. 어디로부턴가 받은 글. 네. 그런데 출처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득표율이 돌 수 있다. 네네네. 근데 그 그렇죠. 득표율에 김기현 후보가 1위로 나오면 이것은 김기현 캠프에서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네. 만약에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1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이 지라시를 가지고 역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는 당권파이고 그렇죠. 실제로 1위를 했다면 그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돌면 김기현 1위, 안 돌면 안철수 1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다음 주 초반에 정말 기자들한테 받글 형태로 글이 올지 안 올지 네네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캠프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장담은 어렵다. 예. 아마 박빙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다만 김기현 캠프는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분위기.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말 사이에 어떤 정보가 돌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이런 같습니다. 거 궁금한데 어떻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요. 월요일 날 아니요, 전화 다음 주 연결해봐야 초반에. 되겠다. 받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저희 그러게요. 일부에 예. 한번. 제 생각엔 다음 주 초반에 출연하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어떻게 됐든 네. 격차가 어떻든 누가 1위든 어쨌든 이 1, 2위일 것으로 묶어서 양강구도로 예상했었고 네. 자, 천하람 후보도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어쨌든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약진을 했고 황교안 후보 본경선에 올라왔고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네. 직전에. 맞아요. 예. 자, 이게 최종 결과 예측이 쉽진 않다 싶었는데 어때요? 좀 변동이 클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출렁출렁하는 보기에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15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주말 사이에 제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각 캠프마다 전부 상황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제일 먼저 스피치 자료를 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네네네. 제일 먼저 했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전화했을 때 조만간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랬고요. 김기현 캠프는 아직 컨펌이 안 났습니다. 네, 입장문은 드렸는데 검토가 끝나면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캠프별로 나온 데도 있고 아직 안 나온 데도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TV 토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상당히 세게 할 걸로 보인다. 네네. 물론 김기현 캠프는 이미 당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요? 그다음에 정견 발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당한 자신감. 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앞으로 선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의 신뢰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기능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변화를 위한 역동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밋밋하죠. 그런데 이제 천하람 캠프는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한 주 가장 힘들게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너무 아하. 힘들었다. 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검승부가 시작된다고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본인들이 몇 위가 될지는 몇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5%로 됐는지 20%로 됐는지 정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할 후보는 천하람이다. 이런 주장을 네네.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그때 한 전통적인 그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한 40%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TV 토론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TV 토론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고요. 예전에는 막 그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떼기 경선을 통해서 그 현장 장충체육관에 가지 않으면 후보의 연설을 들을 수 없었는데 네. 요새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당원들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제인 것 같습니다. 의제. 누가 어떤 의제를 선점하고 예. 무엇으로 우리 당의 혁신 경쟁을 할 건지를 TV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네,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당원이 우리는 국민이기 윤심입니다. 제가 네네네. 정말 윤핵관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또 윤핵관 뭐 이런 거 금지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선이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책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안철수 캠프도 그렇고 천하람 캠프도 그렇습니다. 김기현 캠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두 후보가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본인들의 정책도 얘기하지 네.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를 뭘로 보냐면요.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이걸 꼭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누가? 천하람 후보가요. 아하. 그랬을 때 야. 한 사람은 분명히 날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한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날리면이고 저렇게 들으면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의 개혁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TV 토론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후보에겐 굉장히 얼굴이 불쾌해지는 이런 경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TV 토론에서는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굴 붉어지시면 안 되고 네. 차분한 게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천하람 후보가 제일 젊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잃을 게 없는 후보니까 막 이 후보 저 후보 이제 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떻게 또 대응을 네. 또 이제 중진 의원답게 또 노련하게 잘하는가 이런 근데 것들 궁금해집니다. 그 의제를 먼저 던졌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빈곤 문제,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유. 인구가 네네네네. 너무 없어가지고 그 뭐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뭐 소선거구제로 네네. 막 할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역위원회 저 지역에 이제 여쭤봤더니. 우리는요 사람이 없어서 투표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하고 저출생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이런 거 심각한데 네. 이걸 의제로 던졌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가 연결되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니까 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래도 심히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다만 어떤 해법들을 내는 것이 우선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좀 또 네. 소구가 될지 맞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할지. 네. 자, TV 토론의 향방 궁금해지고요. 자, 요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시사 탐정이 필요한 이슈였어요. 어제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웃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네. 아주 화제였어요.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죠. 김기현 후보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뭐 악수냐 아니냐 애매하게 손을 잡고 그랬는데 네. 180도 달라져서 예.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시사탐정이 아니라 네. 그 뒷담화 전문 기자가 되는 아, 뭐 괜찮아요. 거의 그런 뭐 후일담 전문 기자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긴 가짜 한데. 뉴스만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럴 뿐이 아니니까. 예. 그 어찌됐든 이제 지난번 사진과 메시지에 대해서 네. 여러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랬죠, 있습니다. 저럴 표정이면 뭐하러 나왔냐, 저게 연대에 도움이 되겠냐, 득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왜 인상을 쓰고 나왔냐, 막 등등의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김기현 캠프에서는 바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가지? 네, 무슨 얘기냐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굉장히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랬죠. 반윤의 우두머리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뭐 초선 의원 49명이 나서서 네네네.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성명을 해임이라는 것도 참 발표를 좀 이제 했죠. 그다음에 아니 그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부위원장으로서 뭐 이런 방안이 있다. 이걸 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해결 모델로 헝가리식 모델이 있을 수 네네네.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사표를 수리하면 될 것을 해임이라는 절차를 네네. 밟아서 일종의 공개 망신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섭섭한 마음을 다 토로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기현 후보가 그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이게 아니고 바가지를 긁었다의 바가지입니까? 바가지를 긁혔다. 그래서 네네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마치 가정법원에서 나온 사람들 표정 같았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초선 의원 연판장, 장제원 의원 반윤 우두머리,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나 엄청 불편해요. 이런 데서 왜 당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냐. 김기현 후보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예. 막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있었다는 예, 것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와서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공천 문제. 실제로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다 논의를 좀 하고 어제 자리에서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된 그러니까 일종의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자리였다면 7일 전에요.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뭐 해결할 과제들을 일정 정도 해결하거나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나경원 전 의원을 잘 아는 정치인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둘만 만난 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만난 거니까요. 단상에 함께 올라서 네. 또 마이크를 잡고 네. 평당원인데 마이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한 당원입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평당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을 할 수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도에서 나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기현 그걸 의원도 이게 뒤집어 엎은 사실상 지지다라고 지지다라고 얘기를 붙였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자면 당헌당규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잖아요. 김기현 그렇죠. 의원이 아무도 문제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경선이 가열화된다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어제 행사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을 했는데 네. 나 전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대통령실 반응은 이제 어떤 것 같으세요? 대통령실 반응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전당대회 출마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모인 것 같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나 전 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지지 선언의 다름 아니고 그것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당무 개입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실 비서가 단상에 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네네. 가능한 발언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보수단체의 어떤 지원하고 뭐 이런 행사의 성격은 있었지만 발언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전당대회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네. 뭐 감사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죠.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나왔는데 새삼스럽게 왜 또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자, 이 천하람 후보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이게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눈여겨보면 천하람 후보도 어쨌든 컷오프를 통과 당대표 후보로 이외에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게 청년 또 최고위원 포함해서 이른바 이준석계가 전체적으로 4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좀 파란을 일으키느냐, 찻잔 속의 태풍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좀 일정 부분 좀 존재감을 보이고 성과를 낼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본인들은 천김허이 이렇게 조어를 또 만들었어요. 약간 무협 영화 제목 같은데요. 예. 천김허이. 네, 좋아요. 네, 천김허이 공동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따로따로, 어떨 때는 둘이, 어떨 때는 넷이, 어떨 때는 셋이 어휴. 이 다양한 방법의 전략과 전술을 쓰는데 이것은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당의 개혁적인 보수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연대에서 넷이 같이 출동하기도 예. 하고요. 어떨 때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셋이 둘이 다 쪼개져서 다양한 방식의 네네네.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세대별로 젊은 층이니까 세대별로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서진 정책 이러면서 이제 호남, 광주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런 방향으로 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포괄적 차원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네 분이 하는 팀플레이가 어떤 방식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다. 자, 이게 어제 좀 무리가 빚어진 사건이 있었죠. 네.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인데 자,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중간 집계라는 게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했죠. 하루 진행 하고 중. 하루 남았는데 네. 발표가 김기현 나오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이 표현만 듣고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다. 유출 논란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막이 좀 어떤 거예요?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요 내용을 안철수 캠프는 물러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 지적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기자회견 시간이 됐네요. 그런가요? 이 얘기도 혹시 할지. 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어제 온 선관위의 공문이 매우 미흡하더라.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공문의 요지가 첫 번째 여론조사 기관에 확인을 해봤더니 유출은 아니라고 하더라.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펜앤마이크에 누구냐 이 당 얘기를 한 관계자가 당 관계자가 누구냐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준다. 정보원을 밝힐 수 없다 그랬겠죠. 없다. 아니 취재원 보호는 너무 당연한 네네네. 거니까 이걸 언론사에 대고 물어보고 누군지 네. 밝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다. 넌센스죠. 상식에 맞지 않는 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누군지 안 알려줄 거면 기사를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내린다. 요런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당 선관위에서 낸 공문의 내용이 이게 뭐냐. 이거 매우 미흡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 선관위 공문으로 끝낼 수 없고 고발 조치를 해라라고 그래요. 요구를 할 것이다. 네. 아마 오늘 기자회견 지금 하고 있으면 그런 그 내용도 얘기가 할 것 나올 수도 같은데요. 반드시 선관위가 이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 공정 경선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는 거 네네네.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의 오보인지 아니면 이런 말을 정말 한 취재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선관위가 백브리핑을 했어요. 네네.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관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사전에 투표 결과가 나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전체 84만 당원 가운데 이것을 3등분을 해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다. 2000 나눠가지고 네. 책임 당원 그렇습니다. 2,000명. 네, 나눠서 여론조사 기관에 던져서 이것을 임의변호 방식, RDD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세 군데 증거용으로. 기관에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료를 빼서 집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누군지 처음에는 국힘 관계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치권 관계자로 말을 바꿨는데 네네. 이 자체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얘기처럼 신빙성이 없는 얘기면 네네. 고발 조치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이게 나중에 사실을 밝혀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보라면 이제 매체 쪽에서 신뢰성이 내부에서 다시 상당히. 점검해본 결과 오보였다 하고 이제 정정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전당대회 선거인단 명부가 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83만 9,569명, 거의 84만 명. 네. 그런데 지난 이제 2021년에 비해서 2.5배 당원 규모가 늘었고요.
그런데 영남 비중은 줄었고 뭐 1위긴 합니다만 네. 수도권 비중이 늘어서 거의 비슷. 자, 후보마다 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 효과, 어떤 작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제 판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때 국민의힘 대외비 자료를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처음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공개하셨죠. 그때 제가 수도권이 여의도 연구원. 네, 아니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아유, 저는 아무것도 네, 그런 몰라요. 얘기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도권 전체를 따져보면 37.79가 됩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당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 민주당이 호남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뭐 수도권을 하고 뭐 전국 정당화를 예, 예. 해야 된다. 이것은 맞아요.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 네. 어떤 과제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18.71이고요. 서울이 14.79. 그다음에 경북이 14.31. 이렇게 경남 9.2, 대구 6.72. 대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네네. 한 단위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37.79로 제일 많고 TK가 21.03, 그다음에 PK 부울경이죠. 18.64. 그러니까 과거에 TK 지역 정당이라고 했던 네. 거하고 완전히 다른 정당이 돼 그러네요.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이후에 당원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인구는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연로한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506070이 67.7%로 가장 많습니다. 네, 맞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32.4. 그러니까 젊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대의 네.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비중은 이렇고 세대 비중은 이런데 그러면 이 표심이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관전 그렇죠.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역별로 보면 과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친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천하람 캠프에 콜이 온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역구도 와주세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네. 총선에서 내가 당선될 확률이 어떤 게 더 많냐. 네네네. 여기에 포인트가 벌써 가 있는 겁니다. 당협위원장들이요. 그러니까 친윤인데 천하람 위원장한테 우리 동네 빨리 와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일정 네네.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판세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TV토론에서 누가 어떤 의제를 제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포의 변화와 뭔가 변화의 바람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야, 시간 많지 않지만 이거 오늘 꼭 다뤄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다른 빅뉴스 속보로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세 번째로 횟수로 치면 세 번째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네.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는 이게 추가 소환에 응한 거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 입장문을 또 냈어요. 네. 세 번 다 냈는데 어떻게 듣고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실 많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심경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계속 어찌 보자면 지금 뭐 제기되는 이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를 감옥 보내기 위해서라면 과거에 무슨 사건들을 다 소환해서 종결 처리된 것도 다시 재조사, 종결 처리된 것도 다시 그런 게 재조사 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괴로울 것 같다.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공개 소환은 회술례 같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술례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목을 벨 어떤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얼굴에 회칠을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돌리던 그런 거를 회술례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당하는 것 같은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심경 토로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장문은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네네.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위기에 국가는 뭐하냐, 정부는 네. 뭐하냐, 이게 나라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야말로 유검무죄, 무검유죄 아니냐. 곽상도 전 검사의 아들이 50억 받은 게 뇌물이 아닐 수 있냐. 이게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냐. 국민이 이걸 언급했어요. 납득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 쏟아도 검찰이 공소유지조차 못하는 이런 판결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검찰의 공개망신을 저격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벌써 지금 내가 세 번째 여기 오고 있는데 성남FC 뚜렷한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장동 배임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 전 회장 들어오면 마치 변호사비 대납의 결정타가 네네네. 나올 것처럼 했지만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무사한 수사권이냐. 공평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결국에는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북풍몰이까지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특별한 진술서 없이 출석을 한다. 지난번에 출석할 때 냈던 그 진술서로 가름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또 네네. 제시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뭐 아침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지만 예.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을 때 뭐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진술이 아니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냈던 것으로 가름하고 큰 틀에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인데 참 공교롭게도 네, 너무 많은 자 사건이 이재명 전 네. 대표의 이제 세 번째 소환. 근데 또 하나가 오전에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네.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를? 그 공소장의 사실 핵심 포인트는 네.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공범이냐 아니냐, 공범으로 등장하냐, 뭐 공모 관계에 따르면 뭐 네네. 등등의 표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이 여사 관련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이것을 국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주요 포인트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검찰 쪽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판결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네.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한 판결,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검찰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형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은 형량에 만족할 건지 뭐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 권오수 재판은 그 재판대로 보겠지만 어찌됐든 설령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무죄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이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만 그 전까지는 이것은 살아있는 이슈이므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보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던 시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네. 하나의 범죄로 통으로 기소를 한 건데 네. 포괄일죄죠. 재판부는 이것을 이제 여러 건으로 쪼개서 네. 2010년 후반 가을까지는 공소시효 끝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5단계에 네네. 이어진 그 시세 조종에 대해서 상당수 유죄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도 이번 전체 범행 가운데 통정 가장매매 그리고 시세조정 등이 수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의 네. 전주로 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네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 네.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공소시효는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유효한데 왜 안 하냐. 왜 한 번도 안 부르냐.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3번째 불러서 이렇게 소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안 부르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비판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것 같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월요일에 전화 연결해야죠. 네, 전화 연결로 다른 기자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의 주간 이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